사이판 여행객 500여 명이 오늘 귀국하고 내일까지 남은 1,000명도 모두 귀국합니다. 잠도 안 자고 12시부터 여기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은 귀국 대기번호를 받으려고 공항에서 밤새 노숙을 했습니다. 강풍에 인천항 컨테이너가 쓰러져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엔 1cm가 되는 우박이 쏟아져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해서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함께 한라산에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학부모가 동의해야 폐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엔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 관광객 5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0여 명 정도가 남아있게 되는데 내일쯤이면 모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항공기 5대를 투입을 해서 오늘 1,000여 명을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국적기 한 대만 투입이 허가가 돼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자, 우리 군 수송기 오늘도 쉴 새 없이 관광객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7 사이판에 고입돼 있던 우리 관광객 이송 상황, 또 사이판 현지 상황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차정승 기자, 오늘은 몇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네, 지금 이곳 인천공항으로는 사이판에서 승객 25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면 그리웠던 가족들 얼굴도 보고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한 편은 오늘 아침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초 민항기 5대를 요청했지만 사이판 항공당국이 이 한 대만 허용했는데요. 사이판 공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258명이 탔는데 이 중에 한국인은 모두 93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사이판에서 수송기를 타고 이 괌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괌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는 오늘만 모두 4차례 우리 군 수송기가 우리 국민 330명을 괌으로 수송했습니다. 괌에는 민항기 2편이 임시로 증편됐는데요. 자정쯤 인천공항에 닿는 비행기까지 무사히 오면 어제와 오늘 군 수송기를 동원해 모두 491명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습니다. 당초 태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 관광객은 1,800명쯤 있었는데 아직도 사이판에는 1,000명 넘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적기 4대를 투입해 추가 수송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에서 고립됐던 수송기로 귀국길에 오른 이 관광객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공항에서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는 이 대기 번호를 받으려고 노숙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먼저 귀국한 사람들도 이 남겨두고 온 관광객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가 전합니다. 사이판 국제공항 바깥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가방을 옆에 세워두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리 당국이 마련한 괌행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서입니다. 1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일찍 와서 대기하게 된 것 같아요. 공항이 폐쇄되면서 전기와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출국 심사는 야외 간이 테이블에서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밤을 꼬박 샜던 대학생 친구 4명은 대기번호를 가장 먼저 받았지만 젊은 나이여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잠도 안 자고 12시부터 여기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과 가까운 한 호텔에선 공군 수송기 탑승 접수를 하려는 관광객들이 하염없이 대기 중입니다. 환자나 유아, 고령자들은 어젯밤과 오늘 새벽을 거치며 일부 귀국했습니다.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열악한 환경에 두고 온 다른 관광객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촌들이랑 해가지고 반이 왔어요. 그렇게 되긴 되는데 이제 이
29일 날 구명조 올 거라고 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아.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4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해서 집중 점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출입문 바닥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4시 40분쯤 49살 A씨가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고 많게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지. 왜냐면 경찰차가 막 들어오니까 동네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남편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청은 내일부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 216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엔 A씨의 어린이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보받았다 도에서 아마 그 받은 데 대해서 그러지 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느냐. 경남도청은 그러나 A씨에게 점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2천여 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서 학부모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겁니다. 또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에는 예산 5천억 원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비비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7억 원대 회계 부정이 드러난 광주의 한 유치원입니다. 최근 원화 모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유치원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이 불거진 뒤 전국적으로 유치원 9곳이 폐원을, 7곳이 원화 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안내했습니다.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하기 위해선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의 특별 감사 대상입니다. 대책으로 내놓은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증설에 들어갈 예산은 이미 확보된 5천억 원의 예비비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학부모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금 유치원이 많이 모자라긴 하니까요. 늘리는 거는 좋은데 질이 그래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공립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이어졌겠죠. 이 국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한다면 어디를 보여주겠냐 이런 질문에는 방문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등산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 기자들과 함께 북한산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흑련사 숙정문을 시작으로 청운대, 백악마루를 거쳐 창의문 안내소까지 2km가 넘는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달 남은 올해 국정 마무리에 초점을 묻는 질문에 가계와 달리 국정은 동시다발적이어서 딱히 답하기 어렵다면서 교착 상태의 미북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을 꼽았습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이결을 제대로 살려내도록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워낙 환대를 받아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라산 방문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벽지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도 할 일이 많다면서 그러자면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반인도 판문점 JSA 왕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화가 끝났기 때문인데 현장에서 보게 될 풍경은 이 영화나 뉴스에서 보던 모습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선글라스에 바짝 내려쓴 헬멧. 팔에는 헌병 완장을 차고 허리에는 권총을 휴대한 채 부동자세로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상징과도 같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남북 군사합의와 후속 협상에 따라 JSA 군인들은 소총과 기관총은 물론 권총도 휴대하지 않은 비무장 경비를 섭니다. 헌병 대신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새로운 완장을 찹니다. 인원도 남북 각각 35명으로 제한해 대폭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과 북, 외국인 방문객은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왕래에 앞서 남북은 각각 2곳의 초소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인의 월남 또는 월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4월 동안 비무장화가 합의대로 이루어졌는지 상호 검증했습니다. 일부 초소는 폐쇄하고 초소 안에 남겨둔 총기는 없는지도 확인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검은 목요일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일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00선 코앞까지 미끄러지면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못지않은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13.48%, 코스닥은 19.36% 급락했습니다. 한 달 새 시가총액 261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유독 국내 증시 하락폭이 큽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4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떠났습니다. 투자, 고용, 소비 등 경제 지표가 악화 일로인데다 수출을 지탱하던 반도체마저 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나 기술주, 반도체 중심의 그런 주식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이달 안에 200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수급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코스피 2000선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세만 놓고 보면 1997년 10월 외환위기, 2008년 10월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위기의 10월이 우리 주식시장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값이 모처럼 진정세로 돌아서며 이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겁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넉 달 전 4억 2천만 원이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최근 5억 원까지 올라 거래됐습니다. 2007년, 8년에는 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아직은 그때 찾아가지 못하고 조금 오른 거죠. 9.13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원정 투자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용인은 수지구 내 아파트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0.5% 올랐고 기흥구도 0.47% 올라 경기도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른 비규제 지역인 부천이 0.35%, 대전도 0.27%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폭을 줄이고 특히 강남구가 1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본인들이 입주한다기보다는 이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약간의 투자성 수요가 좀 많이 있었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대출 규제도 느슨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실물 경기도 얼어붙어 있어 오름세는 일부 지역에 그칠 전망입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 시장들이 조금 형성이 돼 있지만 어떤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여지고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처럼의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수요 공급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출입 기자들과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을 다녀온 이 정치부 신정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문 대통령이 산을 좋아하는 익히 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북한에 가서도 사실 이제 백두산에 갔었던 거고요. 그렇죠. 또 후보 시절엔 히말라야 트레킹도 했었고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제안해서 기자들하고의 산행이 성사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속내를 밝혔는데 그래요? 그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대체로 이렇게 걷고 하는 게 나로서는 건강 관리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좋은 생각을 정리할 때 나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금 걷는 연설문을 생각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많이 글을 읽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문 대통령이 산행을 잘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뭐 기자를 쫓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실제 오늘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실력 발휘를 안 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시민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사진을 찍느라고 속도를 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산행에는 이제 취임 초에 첫 산행 때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147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여했었는데요.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하고 이제 가까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좀 살펴볼 수 있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무슨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었습니까? 일단 곁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외교 그리고 경제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국정에 초점을 묻는 질문에 딱히 답하기 어렵다며 외교와 경제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외교를 먼저 거론을 한 것을 보면 역시 남북관계에 더 마음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분야별로 들어가도 고민이 좀 깊어 보였는데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던다는 목표 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일자리의 양과 질 사이에 고민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외교는 마음대로 안 풀려서 그렇지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는 반면에 경제 문제는 해법을 놓고도 고민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언급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행사에 청와대 3실장 중에서 유일하게 장하성 정책실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부 신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걱정이라며 정계 입문에 한 발짝 더 나가섰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의 순항 속에 우리 경제는 거꾸로 하강 국면이라면서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재정 퍼붓기만으론 일자리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서 나라 걱정 많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총리의 작심 비판은 전날 20, 30대 청년 40여 명과 토론한 소회를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청년들의 문제를 듣고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함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황 전 총리의 정부 비판 강도가 세지면서 한국당 입당 등 정계 입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수정책 지지율 1위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셔서 또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는 높은데
본인 마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옹호글을 올렸습니다. 민정수석이 되면서 학교에 돌아올 때까지 입이 없는 사람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사안마다 입장을 내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 입법 조치라고 주장한 글을 인용해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이 된 직후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이스북을 접는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실태 등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거나 국회가 관할하는 문제도 포함된 사안에 민정수석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정치적이고 부당한 수사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넉 달 만에 첫 구속자가 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검찰은 구속 하루 만에 임 전 차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명을 적용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이후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차한석,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와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인천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풍에 인천항 컨테이너가 쓰러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1cm가 넘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3.6톤짜리 컨테이너 한 개가 뒤집힌 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들어올립니다. 오늘 아침 7시 53분쯤 인천항 오브드 야적장에서 3층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54살 이모 씨가 숨지고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인천항 인근에는 순간 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바람이 이제 강해진 시기거든요. 풍속은 7.0m/s였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영종도에서는 글램핑장 텐트가 연못에 빠져 6명이 구조됐습니다. 텐트 3개동이 바람에 날려서 연못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여구조자 6명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바람은 많이 불었죠. 잔디밭 위로 얼음알갱이가 쉼없이 쏟아집니다. 오늘날 경기도 수원과 김포, 서울 은평구와 노원구 등에서 지름 최대 1cm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 5km 상공에 영하 25도에 이르는 매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등 요즘 음주운전 처벌을 살인죄 적용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인지 이 경찰은 면허 정지 수치를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밤 11시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휘청거리는 차량. 이 운전자 역시 많지 않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는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3차례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은 아예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한 잔이라도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이웃에게까지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찰은 연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음란 동영상 24만 개를 무더기로 웹하드에 올린 20대 남성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음란물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한 웹하드에 접속하자 음란 동영상 목록 수십 개가 뜹니다. 23살 황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이런 웹하드 23곳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황 씨가 올린 음란 동영상은 모두 23만 4천여 건. 목록을 종이로 출력해보니 A4 용지 2,400장 분량입니다. 황 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가정집 2층을 빌려 컴퓨터 17대를 설치한 뒤 전기 배선 공사까지 해가며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27명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검색해 쉽게 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 한 편당 150에서 300포인트. 황 씨는 이렇게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에서 절반 가격에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5,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 음란물을 유포 게시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를 할 것이고. 경찰은 황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조기 개항도 지시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 무장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합니다. We could hear the shots when we were standing in our living room, and we could just hear just rapid fire. It's scary. 현지 시간 27일 오전 유대교 회당에서 한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건 당시 회당 안에서는 어린이들의 명명식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the most horrific crime scene I've seen in 22 years with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총격범은 지역 주민인 46세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도중 유대인은 다 죽어야 한다고 외쳤고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고 31일까지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his wicked act of mass murder is pure evil.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인 범죄로 기록될 전망인데 이번 사건이 미국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원비어 아랫니의 진실 하니까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와서 숨진 오토 원비어 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신 미국의 소리 VOA가 원비어의 아랫니 치아들이 안으로 들어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사들은 물리적 힘이 가해졌다고 봤고 또 이런 소견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한 익명의 북한 의사가 나서서 성의껏 치료를 했다면서 미국 의사들이 딴소리를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치아는 도대체 언제 이 변형이 된 겁니까?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원비어스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네. 북한이 2016년 2월 원비어를 불러낸 평양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어허. 원비어는 북한의 용서를 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원비어의 아랫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뉴욕타임스는 이듬해 정보당국이 반복적인 구타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배 아픈 일본 BTS 트집 잡기 무엇에 대해서 트집을 잡은 건가요? 일본의 한 매체가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한다며 뿌리 깊은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분석을 실으며 맹비난했습니다. 네. 최근 방탄소년단이 유엔 연설을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멤버 지민은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광복을 기뻐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또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상황, 그리고 독립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티셔츠였습니다. 일본 매체는 비상식적인 원폭 티셔츠를 입었다면서 반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허. 또 팀의 리더가 5년 전 광복절을 맞아서 SNS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고 올린 것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방탄이 반일 자세를 숨기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개 2마리 매달고 경찰 수사. 무슨 내용인가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SUV 차량 뒤에 백구 2마리를 묶고 다니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전 한 SNS에 앞차량이 개 2마리를 묶고 가는 것을 봤다는 내용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허. 개들은 차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결국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의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다음 날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동 흔적 1.5km를 찾아냈습니다. 이 단체는 흔적이 끝나는 부근에서 유사한 차량을 발견해서 경찰에 확인을 부탁했고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100마리도 안 남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 3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찾아온 뒤 매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 어미새가 전남 칠산도에서 알을 낳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괭이 갈매기 떼 속에 뾰족한 검은 볕이 달린 갈매기 3마리가 섞여 있습니다. 한 마리가 비틀대더니 하얀 알을 낳습니다. 화면에 잡힌 뿔제비 갈매기의 산란 장면입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지구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1937년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63년 만인 지난 2000년에 중국 남부의 한 섬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매년 한 마리씩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중국과 대만의 섬 4곳에서만 번식했는데 이제는 전남 칠산도도 번식지로 자리 잡은 겁니다. 1000km 떨어져 있는 북쪽까지 이들이 이제 찾아왔고 우리나라 번식지가 앞으로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부는 뿔제비 갈매기가 생태 정보가 거의 없는 희귀한 새라며 번식지를 보전하며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짜리도 있습니다. 웬만한 수집가도 엄두를 못 내는 가격인데요. 여럿이 나눠 산다면 어떨까요? 이루라 기자입니다. 산과 검은 달을 그린 김환기 화백의 1963년작 산월. 판매가는 4,500만 원인데 한 명이 사는 게 아닙니다. 1인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선착순에 의해 공동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부자들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함께 구매하는 방식은 국내에선 낯선 시도지만 스위스에선 21억 원짜리 피카소의 작품을 5만 원씩 2만 5천여 명이 공동 구매한 바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럼 공동 구매를 하면 네. 그림은 누가 가지나요? 공동 구매하면 이제 일단 원작은 저희 이제 그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대신 구매자들에겐 작품 확인서와 그림 축소판을 제공합니다. 고가의 그림이나 이런 거는 관리나 또 보관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이 가는데 이거는 그 전문 업체에서 관리나 보관을 해주고 제가 이제 뭐 원할 때는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거래 과정과 소유권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국내 미술품 시장. 온라인으로 공동 투자하고 함께 즐기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가을의 전설 제72회 춘천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의 탐누가 우승했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던 케냐 선수들을 제치고 에티오피아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신윤만 기자입니다. 선두 그룹을 유지하던 에티오피아의 아레도 탐누는 21km 반환 지점부터 치고 나갔습니다. 영상 5도의 추운 날씨 속에 일찍 페이스가 떨어진 경쟁자들을 제치고 독주를 펼쳤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펼친 탐누는 가장 힘든 28km 지점 마의 오르막길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시간 8분 50초의 기록으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을 무려 4분이나 앞당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The rain, it is difficult, rain difficult, wind difficult, it is bad weather. 2위 역시 에티오피아의 아둥나 비킬라가 차지하며 에티오피아는 3년 만에 우승자 배출과 함께 2위까지 석권하며 마라톤 강국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김지호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6위로 올라서며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풀코스와 10km로 이루어진 일반인 참가 경기에는 총 2만 5천여 명의 참가자가 운집해 가을의 전설을 함께 완성했습니다.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고 차가운 기온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1년 내내 가을의 전설을 준비해온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춘천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춘천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은 오색 단풍 또 운치 있는 가을비와 함께 호반을 달렸습니다. 단순히 달리는 대회가 아닌 가족 화합과 한계를 극복하는 생애 최고의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오색 단풍이 물든 의암호를 따라 형형색색의 마라토너들이 달립니다. 산과 호수, 물 한 개가 어우러진 수채화 같은 풍경에 선수들도 빠져듭니다. 단풍도 아름답고 또 단풍에 어울리는 한복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호반을 뛰는 그런. 42.195km 완주 의미도 남다릅니다. 72살 서광수 씨 부부는 600회 동반 완주를 성공했습니다. 1년 동안 144개 마라톤 대회를 부부가 동시에 참가해 지난해 3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부부 동반주 600회 세계 유례가 없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기념대로 다른 데서 안 하고 옆으로 또 춘천에 맞춰가지고. 가족들에게는 매년 기다려지는 축제입니다. 멀리 떨어진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 함께 달리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다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좀 더 크면 나중에는 3대가 같이 뛰어. 코스 밖에선 자원봉사자 1,900명의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습니다. 봉사활동을 나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협동심이랑 끈기 같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사연과 역할은 달랐지만 춘천 마라톤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서울에는 직경 5mm 미만의 쌀락 우박이, 경기 고양시에는 지름이 최대 2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중부지방으로 우박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 오후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출근길인 내일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은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내려가겠고요. 철원과 가평 아침 영하 1도, 천안은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 아침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정부가 음주운전 2번만 적발돼도 면허 취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바로 취소 등 이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뿌리 뽑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이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이웃을 위해서 술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 이 결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